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목차는 가볍게만 봐주셔도 됩니다.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아직 미혼이신 분이 대다수실 것 같아요. 연애 경력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첫 번째 결혼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네, 모두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과거가 여러분을 올가매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이 강의를 들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강의를 듣고 실천하려는 여러분의 변화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최소한 후회하는 결혼 생활은 하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것부터 보시나요? 외모, 직업, 성격, 재산, 가치관, 학벌을 보시나요? 어떤 것부터 보세요? 그런데 배우자를 찾을 때 위에 나열된 조건 중에서 고르는 것 자체부터가 판단 미스입니다. 이 위에 것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에 것을 먼저 보는 게 판단 미스예요. 배우자를 찾는 것은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부모를 만나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배우자감을 찾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직업을 고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향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이죠. 거의 운명이 바뀐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배우자를 찾을 때 외모, 직업, 재산, 가치관을 먼저 안 보면 도대체 뭘부터 봐야 하느냐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쵸?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요. 나의 성향과 나의 가치관을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견딜 수 없는지 아시나요? 견딜 수 없다는 말은요, 단순히 싫다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참을 수 없고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실까요? 저는 3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소개팅도 정말 많이 했고요. 연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연애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봐도 아무 소용 없어. 만나봤자 그놈이 그놈이야 라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그분이 하는 말에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스스로에 대한 비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니라 만나는 상대가 거기서 거기고 똑같다는데 왜 그게 나 자신에 대한 비난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멋진 여러분들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배우자감과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신 현명한 분들이고, 그래서 배우고 달라져 보려고 이 강의에 투자하셨으니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뜻이에요. 한국인이라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연애도 결혼도 끼리끼리의 원칙이 완벽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25살에 만난 사람이나 29살에 혹은 32살에 만난 연인이 다 그 수준이고 별거 없더라 하는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해요. 내가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29살에도 32살에도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25살에 멈추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5살에 멈추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당연히 현재 나의 25살의 정신적 수준과 가치관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겠죠? 우연히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결국은 서로의 차이를 버티지 못하고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혹은 운 좋게 결혼 전까지 만난다고 해도 결혼까지 가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데이트를 위한 시간에 날 포장할 수 있어요. 데이트를 위한 시간을 위해서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멋진 모습으로 어필하고 꾸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을 수도 있고 관계가 좀 유지될 수도 있어요. 원래 인내심이 없는 성격이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쯤이야 마음 넓은 사람인 척 포장할 수 있어요. 외모의 어떤 부분이 조금 콤플렉스여도 커버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눈 떠서 옆에서 눈 꽂힌 채로 자는 모습, 눈썹이 반은 날아간 얼굴, 사자머리가 된 모습까지 완전히 그 사람의 진짜를 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먼저 일어나서 깔끔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냐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도 1년 정도는 했어요.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서로의 원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격도 새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고 서로 성격이 변했다고 탓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나의 소울메이트가 될 배우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나를 완전히 아는 것은 옷을 살 때 나의 신체 사이즈와 강점과 부족한 점을 완벽히 알고 옷을 사는 것과 그런 지식이 전혀 없이 손에 잡히는 옷은 그냥 다 걸쳐보는 것의 차이와 같아요.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어디 산으로 가서 수영이라도 해야 하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차근차근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우선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것,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적어보세요. 세 가지를 적어보시고요. 가장 견딜 수 없는 것부터 1, 2, 3의 숫자를 매겨가며 적어봅니다. 그냥 싫은 거 말고요. 정말 못 참겠는 수준의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말 많은 건 견딜 수 없다. 2번 잘난 척하는 건 견딜 수 없다. 3번 이기주의는 견딜 수 없다처럼 적으시다가 점점 더 생각을 좁혀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걸 견딜 수가 없는지 적어보세요. 아주 상세하게요. 적다 보면 여러분이 본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건지가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배우자가 결혼해서 가정은 나 몰라라 하고 혼자만 밖에 나가서 취미생활하고 시간 보내는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다처럼 어떤 특정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1번은요, 정말 1분도 견딜 수 없는 수준을 적으시고요. 2번은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수준. 3번은 싫긴 한데
그럭저럭 참아줄 수 있다 수준으로 적어보세요. 지금 바로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소울메이트 배우자감 찾기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부터 적지 왜 견딜 수 없는 것부터 적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사람이란 존재가 장점엔 금방 적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장점은 조금 슬픈 현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연시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요, 더 확대돼서 보이게 됩니다. 연애를 길게 하게 돼도 그렇지만 결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확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 섞여서 더 견딜 수 없는 폭탄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 무엇, 특히 1분도 견딜 수 없는 그 특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독성 있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심각한 건 당연히 폭력, 알코올, 도박 게임, 바람기, 낭비벽, 그 밖에 문란한 것들이 있겠죠? 중독이란 말 자체가 끊기 어렵고 언제든 쉽게 반복될 확률이 높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후배가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정말 다 착한데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고 좀 걱정을 했어요. 매일 술을 안 먹는 날이 없고요. 정말 폐인이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정도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것만 빼면 너무너무 다 좋고 착한데 결혼을 해도 되겠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헤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서운해하면서 그거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다 괜찮은데 굳이 헤어져야 하냐고요. 나머지의 착한 점을, 이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나면 어쩌냐고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코올 중독 하나가 결혼 생활 전부 망칠 거라고요. 다행히 그 후배는 저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헤어지기 정말 쉽지 않았지만 헤어지기 잘한 것 같다고요. 그 남자친구는 몇 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알코올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했는데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독이 되기 전에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과하게 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너무 빠져 사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중독이 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중독에서 혼자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렵다면 도움을 구해서라도 해결하거나 빠져나와야 해요. 결혼은요, 최소한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과 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내 배우자와 나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혼은요, 서로가 한 번씩 노를 저어가는 배를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서로가 한 번씩 노를 저어가는 배처럼 협업의 개념으로 가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차례차례 노을 저을 때도 있겠지만 상대가 아프거나 힘들 땐 내가 10번 적기를 해야 할 순간도 있고요. 다음에는 상대가 노를 20번 적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가며 챙겨가며 배를 같이 끌고 가는 것을 비유하면 쉽습니다. 배는 여기서 가정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배우자 유형인데요. 융통성 제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가끔 우유부단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걸로 보여져서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융통성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연애 때의 일이야 둘만의 사건들이지만 결혼을 하면 둘만의 일은 오히려 가장 사소한 일 중에 하나예요. 가장 풀기 쉬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시댁과 관련된 일이 친정, 친척들과 관련된 돈 문제, 아이 문제, 아이 친구들과의 문제,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건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다양한 사건들마다 잘 헤쳐나가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내 의견만 맞다고 매번 주장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래, 이번엔 당신이 옳다. 내가 이번엔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번엔 내가 좀 양보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두 발 물러서고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테트리스 게임 아시죠? 테트리스 게임처럼 상황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해요. 매번 나만 옳다고 서로 주장하거나 한쪽만 계속 옳다고 하고 그 사람의 주장대로만 계속 따라가면 결혼 생활에 언제 어느 시점인가 탈이 납니다. 결혼은요,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한쪽만 잘하거나 한쪽만 따르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한폭탄을 마음에 품은 것처럼 언젠가 빵 터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 서로 대화가 되고 양보도 번갈아가며 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여러분이 나눠보시다 보면 반드시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연인이어도 의견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실 때 한 가지 주제만 다루지 마시고요. 다양한 주제로 다루시다 보면 결국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협의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 발 양보하고 두 발 양보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마무리해 나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제 의견도 존중할 줄 알고 협의도 할 줄 아는 융통성이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사람의 성향이라서요. 결혼해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은 당연히 늘 상의하고 양보하며 결정을 해나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 마치 객관식에서 틀린 것을 고르듯이 나의 배우자로 피해야 할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조건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책에서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결혼은 가장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관계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오히려 비즈니스나 친구 관계는요, 신뢰나 의리 이런 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결혼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서로 욕심내는 관계입니다. 이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안 따질 거면 사실 아무나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개팅을 해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고 지금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날 사랑한다는데도 결혼까지는 잘 모르겠어. 확신이 없더라고 하면 본인은 결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그리고요, 그 욕심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거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니까 욕심내는 게 당연하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배우자감을 찾을 때 내는 욕심은 내가 원하는 10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중에서 6가지나 혹은 7가지. 말하자면 60%에서 70% 정도 충족되면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에 피해야 할 유형을 다 피하면서 60%에서 70% 조건 정도 갖춘 사람이면 결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에 피해야 할 유형은 다 피하고 10가지 조건까지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운 좋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요 그 배우자를 왕비나 왕으로 평생 떠받들며 모시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하면 하셔도 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찾아서 1, 2년은 떠받들며 산다고 해도 그 이유는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대우받고 싶어져요. 서로 상호작용하고 싶어져요. 내가 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장점은 언젠가 또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내가 원하는 10가지 조건 중에서 60%에서 70% 정도 맞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배우자감의 조건을 생각할 때도 좀 정확히 찾으려면 어떤 상황까지 적어보는 것이 좋아요. 좀 더 세세하게요. 번거롭게 뭐 그런 것까지 하냐고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 적어도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반평생 이상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고는 드릴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의외로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요. 오히려 재밌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아하의 순간이 빠르게 옵니다. 판단이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사람이 좋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남자들끼리 의리 모임보다는 나와의 취미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혹은 요리 잘하는 사람이 좋은데 라고 쓰기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강하고 예쁜 식사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수록 그런 사람을 찾아낼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완벽히 챙기는 사람이 좋다 하고 식사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조차 모르고 놓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구체적으로 쓰세요. 17년째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인고부로 정말 예쁘게 사는 지인분이 제 주변에 계시는데요. 배우자가 가질 필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약속까지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배우자로서 적합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매우 공감하는 것이 첫 번째로 작은 약속까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큰 약속은 대부분 잘 지켜요. 그런데 흘리듯이 한 말이나 형식적으로 내뱉은 말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0분 있다 전화할게 그리고 그냥 전화 안 하고 내일 밥 먹자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이따가 얘기해 줄게 하고 말 안 하고 그런데 그런 약속까지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배우자로서 정말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면 정말 좋은 것이 사실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당연히 사랑하지라며 표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결혼 생활은 연애와 다르게 이벤트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매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결혼 생활에서 지칠 때 부부간의 애정 표현은 삶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말로든 스킨십으로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은 배우자로 적합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서로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해요. 부부는요, 최고의 수다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결혼 전에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멋져 보여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입이 무거운 사람과 결혼해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통 말을 안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서로 대화를 해야 공감대도 형성되고, 서로가 어떻게 일상을 보내는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혹은 서로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대화가 없으면 애정도 더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심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배우자로서 적합합니다. 이번에 조금은 민감한 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돈이 많은 것이 좋긴 해요. 결혼은 꿈이 아니라 현실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먼저 한 선배 입장에서 후배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왕이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격차가 너무 나면 좋진 않아요. 본인이 재벌이라면 재벌과 결혼해도 괜찮아요. 집안 문화나 경제관념, 소비 습관이 거의 비슷할 테니까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좀 많이 힘든데 재벌인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정말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실제로 저의 경험담인데요. 저는 매우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모든 가정사가 신문에 나는 사람과 연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고 공주가 된 기분이랄까? 데이트마다 모든 경험이 럭셔리하고 신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사람의 삶이 나의 삶과 하늘과 땅 차이 너무 다르고 이 사람의 지인들과 소통을 것이 너무 버겁더라고요. 문화가 너무 다르고 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을 느꼈어요. 잠시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지고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재벌이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돈을 펑펑 쓰고 살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재벌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의 안 쓰고 인색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집안 문화의 격차도 돈의 격차보다 더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집과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가
적어도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격차가 나지 않은 그런 사람과 결혼하길 추천드려요. 단, 지나치게 사치가 심하거나 소비 습관이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 습관이 너무 상반되어도 부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성격보다 다른 문제보다 소비 습관 문제로 헤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리하고 걸러냈고 조건에 맞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겠죠. 아직 솔로라면 소개팅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동호회도 나가시고 배우 작가 후보를 만날 다양한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도 소개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양한 사람과 만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적합한 배우 작감을 거르는 안목이 더 정확해졌습니다. 예전에 한 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결혼도 해야 하는데 소개팅에 나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허무하게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진짜 너무 슬프고 허무하다. 그래서 이제 소개팅 안 나가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수록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슬픈 소개팅에서의 경험에서 나에게 안 맞는 배우 작감 리스트와 나에게 필요한 배우 작감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했어요. 내가 필요한 조건의 남자 리스트도 업데이트하고요. 그렇게 계속 나의 배우 작감에 대한 안목을 날카롭게 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배우자를 만났고요. 지금은 행복하게 아이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거예요. 배움을 즐기고 자신의 변화를 즐기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감을 찾는 여정과 결혼 생활을 멋지게 하는 방법은 가장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분야인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분야는 정보가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지만 공부하고 실행하면 그래도 가장 성과가 눈에 보이는 분야예요. 저를 믿고 이 강의를 듣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도 멋진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운명론을 믿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행복한 부부 밑에서 자란 친구들은 저절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같더라. 근데 자기는 부모는 사이가 워낙 안 좋아서 그렇게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유난히 행복한 부부 밑에서 컸다면 남들보다 배운 것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친구들은 행복한 가정을 당연시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성향이 나와 내가 배우자가 될 사람의 성향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오히려 불행한 경우도 꽤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탓하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걸 배우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감을 찾는 공부와 노력은 멋진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분야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하나씩 실천하시고 노력하시다 보면 분명히 멋진 배우자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할게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결혼 생활 잘하는 법에 대한 강의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때 또 만나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